서방님, 저 차를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고모마님이 저를 죽이려 합니다. 첫날 밤 신방에 놓인 약차를 쥐 한 마리가 핥아 먹었습니다. 쥐는 곧 비틀거리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8살 신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저 차를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고모 마님이 저를 죽이려 합니다. 철부지인 줄만 알았던 꼬마 신부의 입에서 나온 소름 돋는 고백. 이 아이는 대체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조선 중기 경상도 안동고을에 이판서라 불리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판서는 젊은 시절 한양에서 벼슬길에 올라 승승장구하다가 40이 넘어서야 고향으로 낙향한 사람이었습니다. 재산이 넉넉하여 논밭이 수십 마지기요. 종들만 해도 20명이 넘었습니다. 안동에서 이판서 댁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고 고을 원님조차 이판서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만큼 위세가 당당한 집안이었습니다. 이판서에게는 슬하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영이라 불렀는데 이판서가 쉰이 다 되어서야 얻은 늦둥이 외동딸이었습니다. 이판서는 이 딸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꼈습니다. 비단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며 글 공부도 시키고 한양에서 이름난 스승을 모셔다가 서예와 그림까지 가르쳤습니다. 영희는 타고난 총명함이 있어서 30살 때부터 천자문을 줄줄 외웠고 5살 때는 시를 지을 줄 알았습니다. 이판서는 이 딸이 사내아였다면 과거에 급제하여 나라의 큰 인물이 되었을 것이라며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영희가 7살이 되던 해 이판서의 아내, 그러니까 영희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앓던 병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더니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눈을 감은 것이었습니다. 이 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늦게 얻은 딸을 함께 키워갈 반려를 잃었으니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판서는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한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방 안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습니다. 그 무렵 이 판서에게는 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판서보다 3살 위인 누나였는데 시집을 갔다가 남편이 일찍 죽는 바람에 과부가 되어 친정 근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고모 마님이라 불렀습니다. 고모 마님은 아우인 이 판서의 아내가 죽자 곧바로 이 판서 댁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린 조카 영희를 돌봐야 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판서는 누이의 도움이 고마웠습니다. 아내를 잃고 어린 딸을 혼자 키우기가 막막했던 차에 누이가 와서 살림을 맡아주겠다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모 마님은 처음 몇 달간은 정말로 살뜰하게 영희를 돌봤습니다. 아침이면 머리를 빗겨주고 밥을 먹이고 밤이면 이야기를 들려주며 재워주었습니다. 이 판서는 누이를 완전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누이에게 모두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고모 마님의 본색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모 마님은 원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시댁 재산을 불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 남편이 죽고 나서는 시댁에서 재산을 가능한 한 많이 챙겨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우인 이 판서의 막대한 재산을 눈앞에 두고 욕심이 생기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고모 마님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살림을 맡았다는 핑계로 곳간의 쌀을 조금씩 빼돌렸습니다. 종들에게 심부름을 시켜 비단을 사들이되 장부에는 다른 물건 값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이 판서는 벼슬에서 물러난 뒤로 살림 일에는
관심이 없었기에 이런 일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고모 마님의 욕심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쌀 몇 돼, 비단 몇 필로는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고모 마님이 진짜로 원한 것은 이 판서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논밭, 집, 종들, 곳간에 쌓인 금은 보화까지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서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이 판서의 외동딸 영희가 살아있는 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고모 마님의 머릿속에 무서운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무렵부터였습니다. 만약 이 판서가 죽고 영희마저 죽는다면 이 판서 댁의 재산은 가장 가까운 혈육인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고모 마님은 이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한 번 싹 튼 탐욕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그 생각은 더 또렷해졌고 마침내 고모 마님은 끔찍한 계획을 세우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판서가 아내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고모 마님에게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판서는 아내가 죽은 뒤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낮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밤이면 인사불성이 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고모 마님은 이 판서에게 술을 더 권했습니다. 좋은 술을 구해다 드린다며 매일 밤 이 판서의 방에 술상을 차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술에 아주 조금씩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조금씩 독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고모 마님이 사용한 것은 비상이라 불리는 독약이었습니다. 비상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금세 죽지만 아주 적은 양을 오랫동안 먹으면 천천히 몸이 상하여 마치 병으로 죽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무서운 독약이었습니다. 고모 마님은 약방에서 쥐약을 산다는 핑계로 비상을 구해왔고 매일 밤 이 판서의 술에 눈곱만큼씩 넣었습니다. 이 판서의 건강은 서서히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하더니 점점 얼굴이 누렇게 뜨고 손발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해도 뚜렷한 병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과로와 음주 때문일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고모 마님은 의원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아우의 건강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에 흡족해했습니다. 영희가 8살이 되던 해, 이 판서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만큼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건장했던 체구가 앙상하게 마르고 한때 우렁찼던 목소리는 겨우 속삭임 정도밖에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서는 자신의 죽음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것은 오직 하나, 어린 딸 영희의 앞날이었습니다. 이 판서는 병석에 누워서도 딸의 장래를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이 어린 것을 누가 지켜줄 것인가. 누이인 고모 마님이 있기는 하지만 이 판서는 병이 깊어지면서 누이에 대한 묘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뚜렷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병이 깊어질수록 누이의 눈빛에서 슬픔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읽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판서는 딸을 서둘러 혼인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이 겨우 8살이니 혼인이라 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였지만 든든한 집안에 시집을 보내놓으면 최소한 목숨만큼은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판서는 평소 친분이 있던 안동 김씨, 집안의 김참판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김참판 댁에는 16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글 공부를 잘하고 성품이 고든 아이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김참판은 처음에는 난색을 보였습니다. 16살 아들에게 8살짜리 신부를 맞이하라니 아무리
이 판서 댁의 재산과 가문이 좋다 한들 선뜻 내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서가 직접 편지를 보내어 간곡하게 부탁하고 자신의 병세가 위중하여 언제 눈을 감을지 모르니 딸을 부탁한다고 하니 김참판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두 집안은 오래전부터 교분이 두터웠고 이 판서의 딸이 비록 어리지만 총명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기에 김참판은 결국 혼인을 승낙했습니다. 혼례 날이 잡혔습니다. 이 판서가 영희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8살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보통 8살이면 혼인이 무엇인지도 잘 모를 나이인데 영희는 아버지의 병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아버지가 왜 자신을 서둘러 시집 보내려 하는지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어려서부터 유난히 눈치가 빠르고 생각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혼례는 급하게 치러졌습니다. 이 판서의 건강이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었기에 나를 오래 끌 수가 없었습니다. 혼례 날 가마를 타고 김참판댁으로 향하는 영희를 보며 이 판서는 마루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발로 걸어 나가 딸을 배웅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이 판서는 그날 이후로 보름을 더 버티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모 마님은 이 판서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했고 고모 마님은 아우를 잃은 슬픔에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나고 조문객들이 떠나자 고모 마님의 얼굴에서 슬픔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이 판서가 죽고 나자 고모 마님은 곧바로 이 판서 댁의 살림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종들에게는 자신이 이 집안의 어른이니 모든 일을 자기에게 보고하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꽃간 열쇠를 자기 허리춤에 차고 다녔고 논밭의 소출도 모두 자기가 관리했습니다. 이 판서가 남긴 유언장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병세가 너무 급히 악화된 탓에 유언을 남길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고모 마님에게는 이것이 더없이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모 마님의 앞에는 아직 하나의 걸림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영희였습니다. 영희는 이 판서의 유일한 혈육이었고 법도에 따르면 이 판서의 재산은 영희에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영희가 시집을 갔다고는 하나 재산 상속의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모 마님은 영희가 살아있는 한 이 판서의 재산을 온전히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모 마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우를 없앤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조카 영희까지 없애야만 모든 재산이 자기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이제 김참판댁의 며느리였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간 아이를 함부로 손댈 수는 없었습니다. 고모 마님은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참판댁으로 시집을 간 영희의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8살짜리 며느리를 맞이한 김참판댁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김참판의 아내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어린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며 잘 돌봐주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다른 어른들과 종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6살 도련님에게 8살짜리 신부라니 혼인이라기보다는 아이를 하나 더 데려온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신랑인 김도령도 처음에는 이 혼인이 못마땅했습니다. 16이면 이미 장가를 들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였고 또래 친구들은 자기보다 한두 살 어리거나 같은 나이의 색시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온 신부는 겨우 8살, 아직 전내가 채 가시지 않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김도령은 신부를 처음 보았을 때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첫날 밤을 맞이했지만 신방의 분위기는 보통의 첫날 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신방에 단둘이 남겨진 김도령은 어린 신부를 어찌해야 할지 몰라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고, 영희는 자그마한 몸으로 이불 위에 단정하게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놓아둔 약차 주전자 옆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도령이 고개를 돌려보니 쥐 한 마리가 약차 그릇에 코를 박고 차를 핥아먹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신방에 들여보낸 약차였습니다. 첫날 밤을 맞이하는 신랑 신부가 마시라고 정성껏 끓여 보낸 것이었습니다. 김도령은 귀찮다는 듯 쥐를 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쥐가 약차를 몇 모금 핥아먹더니 갑자기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발로 버티려 하는 듯 했지만 점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옆으로 쓰러져 버둥거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쥐가 죽은 것이었습니다. 약차를 마신 쥐가 순식간에 죽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김도령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쥐가 약차를 마시고 죽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혹시 약차에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설마 어머니가 보낸 약차에 독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김도령은 쥐가 원래 병이 들어 있었던 것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때 영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8살 어린아이의 눈에서 뜻밖의 빛이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에게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날카롭고도 슬픈 빛이었습니다. 영희는 죽은 쥐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저 쥐가 마신 약차를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저 차에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김도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8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약차는 시어머니께서 보내신 것이 맞지만 시어머니께서 보내신 뒤에 누군가가 독을 넣은 것입니다. 서방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고모 마님이 저를 죽이려 합니다. 김도령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린 신부의 눈에 담긴 두려움과 결연함을 보며 이것이 아이의 장난이나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영희는 그날 밤 신방 안에서 김도령에게 그동안 자신이 겪어온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어렸지만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병들어가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남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고모 마님이 매일 밤 아버지의 방에 술상을 들여보낼 때 술병 안에 무언가를 넣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약을 넣는 것이려니 했습니다. 고모가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려고 보약을 타서 넣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병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악화되었고 고모가 약을 넣을수록 아버지는 더 쇠약해졌습니다. 영희가 이상함을 확실히 느낀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날 영희는 고모의 방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고모 마님이 작은 종이 봉지에서 하얀 가루를 꺼내어 작은 병에 옮겨 담고 있었습니다. 고모 마님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고 눈에는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영희는 고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몰래 방에 들어가
그 하얀 가루의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코를 찌르는 듯한 쓴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고모가 아버지의 술상에 놓은 술병에서 같은 냄새가 나는 것을 영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그때부터 고모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영희는 하루도 빠짐없이 고모의 일거수일투족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고모가 언제 그 하얀 가루를 꺼내는지, 어디에 보관하는지, 누구에게 주는지를 하나하나 기억해 두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영희는 자신도 고모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서둘러 자신을 시집 보낸 이유도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아버지도 무언가를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뚜렷하게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누이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기에 딸을 먼 곳으로 보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김참판댁으로 시집을 온 뒤에도 영희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고모 마님이 가끔 문안 인사를 핑계로 김참판댁을 찾아왔는데 올 때마다 영희에게 직접 만든 떡이나 과자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모의 정성에 감탄했지만 영희는 그것을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몰래 버리거나 다른 그릇에 옮겨 놓았다가 나중에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혼례날 밤이었습니다. 영희는 신방에 놓인 약차에서 익숙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버지의 술에서 맡았던 것과 같은 코를 찌르는 듯한 쓴 냄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약차에 누군가가 독을 탄 것이었습니다. 혼례날이라 많은 사람들이 김참판댁을 드나들었기에 고모 마님이 사람을 시켜 약차에 독을 넣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김도령은 영희의 이야기를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이토록 무서운 일을 겪어왔다니, 그리고 그것을 혼자서 감당해왔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탐났다 한들 친조카를 도구로 죽이려 하다니 이것이 사람이 할 짓인가 싶었습니다. 김도령은 곧바로 아버지 김참판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가 말렸습니다. 지금 당장 알리면 안 됩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고모는 매우 영리한 사람이어서 증거 없이 고발하면 오히려 역으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쥐가 죽은 것만으로는 약차에 독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약차에서 독이 나온다 해도 고모가 넣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것입니다. 고모는 그런 사람입니다. 김도령은 영희의 말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8살의 아이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깊을 수 있는 것인가? 김도령은 영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나이에 걸맞지 않은 깊은 슬픔과 그 슬픔을 이겨내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김도령은 그 순간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어떻고 남들의 시선이 어떻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이 아이와 함께 악인을 반드시 잡아내야 한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신방 안에서 비밀스러운 약속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범한 부부인 척 지내면서 고모 마님의 증거를 모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김도령이 바깥일을 맡고 영희가 아내 일을 살피기로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도령은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신방의 약차를 밀봉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귀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참판 댁의 종들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한 명 골라 혼례날 밤에
신방 주변을 누가 드나들었는지 은밀히 알아보게 했습니다. 며칠 뒤 종이 알아낸 바에 따르면 혼례날 저녁에 고모 마님이 데려온 하인 한 명이 부엌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이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그 하인은 부엌에서 약차를 신방으로 나르는 시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시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약차 쟁반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만으로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없었지만 고모 마님의 하인이 약차에 손을 댔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영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고모 마님이 문 안을 올 때마다 가져오는 음식을 이번에는 버리지 않고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고모가 가져온 약과 한 접시, 인절미 한 보따리, 식혜 한 단지를 모두 따로 보관했습니다. 영희는 이것들에 독이 들어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김도령은 이 음식들을 가지고 안동고을에서 가장 실력이 좋다는 약방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약방 주인에게 이 음식들에 혹시 이상한 것이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약방 주인은 음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약과와 인절미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혜에서 미량의 비상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양이 매우 적어서 한 번 마시면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오랫동안 계속 마시면 천천히 몸이 상하게 되는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김도령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희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고모 마님은 정말로 조카를 독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판서를 죽일 때와 같은 방법으로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죽이려 한 것이었습니다. 김도령은 이 사실을 아버지 김참판에게 알렸습니다. 김참판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참판은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이 증거만으로는 고모 마님을 관가에 고발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식혜에서 비상이 나왔다 해도 고모가 직접 넣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습니다. 고모 마님이 시장에서 산 재료에 원래 문제가 있었다고 발뺌할 수도 있었고, 운반 과정에서 오염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김참판은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영희의 안전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김참판 댁의 부엌에는 믿을 수 있는 종만 출입하게 하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은 모두 검사한 뒤에야 식탁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고모 마님이 보낸 음식은 일절 먹지 않되 겉으로는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인사를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영희가 시집 온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고모 마님은 여러 차례 영희에게 음식을 보내왔고, 그중 상당수에서 미량의 독이 검출되었습니다. 김도령과 영희는 이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독이 검출된 음식은 밀봉하여 보관했습니다. 증거가 하나둘씩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고모 마님은 여간 교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보낸 음식에서 독이 발견되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항상 대비책을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직접 만들지 않고 하인을 시켜 만들게 했으며, 독을 넣는 것도 자기 손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신복인 하인에게 시켰습니다. 만약 일이 발각되면 하인이 단독으로 한 짓이라고 둘러댈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영희가 11살이 되던 해 고모 마님은 작전을 바꿨습니다. 음식으로 독을 보내는 것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듯 했습니다. 영희가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든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고모 마님은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고모 마님은 영희에게 옷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비단이며 명주며 값비싼 옷감을 수시로 보내며 조카에 대한 사랑을 과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영희도 옷감에까지 독을 넣을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옷감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따로 보관했습니다. 나중에 약방 주인에게 확인한 결과 옷감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옷감과 함께 보내온 향주머니에서 독성 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몸에 지니고 다니면 피부를 통해 서서히 독이 스며드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고모 마님의 집요함은 정말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도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영희를 죽이겠다는 집념이 3년이 넘도록 꺾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12살이 되던 해에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고모 마님이 직접 김참판 댁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문안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고모 마님은 김참판 부부를 찾아가 이 판서 댁의 재산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판서가 죽은 지 4년이 넘었는데 아직 재산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이제는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고모 마님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이 판서의 유일한 혈육인 영희가 아직 어리니 재산을 영희 이름으로 해두되 실질적인 관리는 자신이 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희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신이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김참판은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고모 마님의 본색을 알고 있었기에 재산 관리를 맡기면 한 푼도 남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참판은 영희의 재산은 영희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신이 대신 관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고모 마님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웃는 얼굴로 알겠다며 물러났지만 그날 이후로 고모 마님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고모 마님은 이제 더 이상 음식이나 향주머니 같은 우회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쓰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고모 마님은 자신의 신복 하인을 김참판댁 근처에 심어놓고 영희의 동선을 파악하게 했습니다. 영희가 언제 외출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누구와 함께 다니는지를 낱낱이 보고하게 했습니다. 영희가 13살이 되던 봄, 영희는 시어머니를 따라 근처 절의 불공을 드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산길을 걸어 올라가는 도중에 영희 일행의 앞을 낯선 사내 둘이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산적처럼 보이는 사내들이었는데 시어머니와 종들이 기겁하여 소리를 지르자 다행히 근처를 지나던 나무꾼들이 달려와 사내들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때는 그냥 산적을 만난 것이라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내들은 고모 마님이 돈을 주고 고용한 자들이었습니다. 김도령은 이 사건 이후로 영희의 경호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영희가 외출할 때는 반드시 김도령 자신이 동행하거나 무예 실력이 있는 종을 딸려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비만 하고 있어서는 끝이 없다는 것을 김도령도 영희도 김참판도 알고 있었습니다. 고모 마님의 공격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었고 언젠가는 막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격에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김도령은 오랜 준비 끝에 마침내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첫날 밤의 약차, 독이 검출된 식혜와 여러 음식들, 독성 물질이 묻은 향주머니, 혼례날 밤에 고모의 하인이
부엌 근처에 있었다는 종의 증언, 산에서 영희를 습격한 사내들의 행방을 추적한 결과 등을 모두 한데 모았습니다. 그리고 김도령은 한 가지 결정적인 증거를 더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모 마님의 신복 하인을 잡아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인이야말로 고모 마님의 모든 악행을 직접 실행한 장본인이었기에 이 사람의 증언만 확보하면 고모 마님을 관가에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김도령은 함정을 놓았습니다. 영희가 내일 혼자서 이 판서의 묘소에 성묘를 가겠다는 소문을 일부러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물론 영희는 실제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도령이 무예에 능한 장정 몇 명을 데리고 묘소 근처에 매복했습니다. 예상대로 고모 마님의 신복 하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판서의 묘소로 가는 길목에 숨어서 영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품 안에는 비수가 한 자루 들어 있었습니다. 김도령의 장정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어 하인을 덮쳤습니다. 하인은 저항했지만 여러 명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곧 포박당했습니다. 김도령은 포박된 하인을 문초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른다며 발뺌하던 하인이었지만 품 안에서 나온 비수며 그동안 고모 마님의 지시로 저지른 일들의 증거를 들이대자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하인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고모 마님의 지시로 이 판서에 술에 독을 넣은 것도, 혼례날 밤에 신방에 약차에 독을 탄 것도, 영희에게 보내는 음식에 독을 넣은 것도, 향주머니에 독물을 바른 것도, 산에서 영희를 습격할 사내를 고용한 것도 모두 고모 마님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판서의 아내, 즉 영희의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자백이었습니다. 영희의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병이 들어 사흘 만에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인의 자백에 따르면 영희의 어머니 역시 고모 마님이 독살한 것이었습니다. 이 판서의 아내가 살아있으면 집안의 살림을 장악할 수 없었기에 고모 마님은 먼저 아우의 아내를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영희의 어머니에게는 비상보다 더 강한 독을 사용했기에 사흘 만에 숨이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영희의 어머니, 영희의 아버지, 그리고 영희까지 고모 마님은 한 가족을 통째로 없애려 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김도령은 하인의 자백서를 받아들고 곧장 안동관하로 달려갔습니다. 관하에 도착한 김도령은 안동 부사 앞에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첫날 밤의 약차, 독이 든 음식들, 향주머니, 종들의 증언, 약방 주인의 감정 결과, 그리고 신복 하인의 자백서까지 5년에 걸쳐 모은 증거들이 부사의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안동 부사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이토록 치밀하고 잔인한 범행이 있었는데도 오랫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부사는 즉시 포졸들을 보내어 고모 마님을 체포하도록 명했습니다. 고모 마님이 체포된 것은 어느 여름날 아침이었습니다. 고모 마님은 이 판서 댁의 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치자 고모 마님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무슨 오해가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이 체포 영장을 들이밀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관하로 끌려간 고모 마님 앞에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끝까지 발뺌하려 했습니다.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모두 하인이 제멋대로 한 짓이라고 우겼습니다. 하지만 신복 하인이 관하에 끌려와 고모 마님 앞에서 자백을 반복하자
고모 마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약차와 음식에서 검출된 독의 성분이 고모 마님의 방에서 압수된 비상의 성분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자 고모 마님은 마침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재판은 며칠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안동 부사는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상급 관하에도 보고했고,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와 재판을 감독하기까지 했습니다. 고모 마님의 죄목은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아우의 아내를 독살한 죄, 친아우를 독살한 죄, 어린 조카를 수년간에 걸쳐 독살하려 한 죄, 자객을 고용하여 조카를 해치려 한 죄. 하나하나가 사형에 해당하는 무거운 죄목이었습니다. 고모 마님은 최종적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집행되기 전날 밤, 고모 마님은 옥중에서 영희를 만나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관아에서는 영희의 의사를 물었고, 영희는 잠시 고민한 뒤 승낙했습니다. 옥중에서 마주한 고모와 조카. 고모 마님은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머리는 흐트러지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고모 마님은 영희를 보자마자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모 마님은 다만 한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영희는 옥중의 고모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13살이 된 영희의 눈에는 분노도, 증오도, 원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깊은 슬픔만이 있었습니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돌아가신 어머니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고, 원망한다고 해서 가슴 속에 상처가 아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모 마님의 형이 집행된 뒤, 이 판서 댁의 재산은 모두 영희에게 돌아왔습니다. 고모 마님이 빼돌린 재산까지 환수되어 이 판서가 살아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재산이 영희의 이름 아래 모였습니다. 영희는 재산을 돌려받은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묘와 아버지의 묘를 정비한 것이었습니다. 이 판서의 아내가 묻힌 묘는 그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했고, 이 판서의 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모 마님은 아우의 묘를 돌보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희는 두 분의 묘를 나란히 정비하고 비석을 새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묘 앞에 앉아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것은 8살 때부터 참고 또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김도령은 영희의 곁에서 말없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김도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영희가 16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영희는 어느새 고운 처녀로 자라 있었고, 김도령은 24살의 듬직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어려움을 겪으며 서로를 지켜온 두 사람 사이에는 보통의 부부와는 다른 더없이 깊은 신뢰와 정이 있었습니다. 김도령은 그의 과거에 응시하여 단번에 급제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글 공부에 재주가 있었던 데다 영희를 지키기 위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익히고 사람을 다루는 법을 배운 것이 과거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도령은 한양으로 올라가 벼슬길에 올랐고, 영희는 내조를 하며 남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김도령은 벼슬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안동에서 고모 마님의 사건을 해결하며 쌓은 경험이 관직 생활에도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치밀함, 사람의 마음을 읽는 통찰력, 악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 이런 것들이 김도령을 탁월한 관리로 만들었습니다. 김도령은 나중에 암행어사에 제수되어 전국의 탐관오리를 적발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강한 자를 벌하는 일에 김도령은 남다른 열정을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아내가 겪었던 일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억울한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 여겼습니다. 영희도 남편 못지않게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이 판서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의 일부를 내어 안동고을에 서당을 세웠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모아 돌보는 일도 했습니다. 자신도 어려서 부모를 잃은 외로움을 겪었기에 같은 처지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싶었던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영희를 이 판서 댁마님이라 불렀습니다. 이 판서가 살아있을 때 그 집안이 누렸던 명성을 영희가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 판서 때보다 더 큰 존경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판서가 재산과 권세로 이름을 떨쳤다면 영희는 덕행과 나눔으로 이름을 떨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김도령과 영희 사이에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김도령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늘 영희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만약 그 첫날 밤에 영희가 용기를 내어 자신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아마 영희는 고모의 손에 목숨을 잃었을 것이고 자신은 영원히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았을 것이라고. 8살짜리 아이의 용기가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3명의 원통한 죽음에 대한 정의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영희는 남편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 혼자였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첫날 밤 신방에서 어린 아이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준 16살의 신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빚진 것이 있었고 그 빚은 평생에 걸쳐 갚아도 모자랄 것이었습니다. 김도령은 벼슬이 높아져 참판에까지 올랐습니다. 아버지 김참판과 같은 벼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아들의 출세를 보고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김참판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인물이 된 것은 내 재주 때문만이 아니라 어린 며느리가 내 곁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처음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세월이 지나고 보면 이보다 더 좋은 인연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법이라고. 김참판 내외는 영희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영희가 처음 시집왔을 때부터 친딸처럼 돌봐주었고 영희도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영희가 7살에 이른 어머니의 빈자리를 시어머니가 채워준 것이었습니다. 영희가 30이 넘었을 무렵 안동고을에서는 영희와 김도령의 이야기가 하나의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8살에 시집온 꼬마 신부가 첫날 밤에 독살 음모를 밝혀내고 16살 신랑과 힘을 합쳐 5년에 걸쳐 증거를 모아 악인을 처단한 이야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8살짜리 아이에게 그런 용기와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 놀라웠고 16살 소년이 어린 아내의 말을 믿고 5년이나 인내하며 증거를 모은 것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정한 교훈은 용기와 지혜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감동받은 것은 두 사람 사이의 믿음이었습니다. 16살 소년이 8살 아이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진심으로 받아들인 것.
8살 아이가 낯선 신랑을 믿고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은 것. 그리고 두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서로를 의지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 이 믿음이야말로 독보다 강하고 탐욕보다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김도령과 영희가 백발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은 안동의 고택에서 손자 손녀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노년을 보냈습니다. 김도령은 벼슬에서 물러난 뒤 고향으로 돌아와 영희가 세운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고아들을 돌보고 가난한 이웃을 도우며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가끔 손자들이 할머니에게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면 영희는 먼 곳을 바라보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할머니가 8살 때 시집을 갔다는 이야기의 손자들은 눈이 동그래졌고 첫날 밤에 쥐가 약차를 마시고 죽은 이야기에서는 숨을 죽였으며 할아버지와 함께 증거를 모아 나쁜 사람을 잡은 이야기에서는 박수를 쳤습니다. 이야기가 끝나면 영희는 손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의 욕심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이라고. 아무리 어리고 약해 보여도 진실을 말할 용기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든 이겨낼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진실을 들어줄 한 사람만 있으면 세상의 어떤 악도 이길 수 있다고. 영희의 이야기는 손자들에게서 그 손자들에게로 또 그 다음 세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안동고을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경상도 전체로 퍼져나갔고 마침내 조선 팔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울고 분노하고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면 한결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8살 꼬마 신부의 그 용기가 참으로 대단하다고. 첫날 밤 쥐 한 마리가 약차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작은 사건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한 가문의 운명을 바꾸고 세 사람의 원통한 죽음에 대한 정의를 바로 세우고 두 사람에게 평생의 인연을 맺어 주었습니다. 약차 속의 독은 목숨을 앗아가려 했지만 8살 아이의 용기와 16살 소년의 믿음이 그 독을 이겨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동 이판서 대꼬마 신부 영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이 오래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불빛 하나를 켜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